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강자의 강자 저는 우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같이 먹는 녀석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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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네. 지내셨죠? 요즘에 진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거침없는 녀석들 없었으면 어떨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니 일이 많은 거랑 거침없는 녀석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의 주제 선정이 너무 그렇죠. 탁월하다 보니까 네. 이거 정말 우리 PD님께서 해안이 있으세요 진짜.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프로가 없어요. 없어요. KBS 1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나서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겁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동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촉법소년 논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연령 하향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답인 건지 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싹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셨나요 저희가? 그럼요. 이런. 대단한 분들. 오늘 꽉 찼습니다 스튜디오가. 예, 오윤혜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프로파일러 배상은 교수님 그리고 이승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배상훈 교수님은 이제 워낙 여기저기 유명하시고. 활동 많이 하셔서 잘 아는데 네. 인사 좀 먼저 좀 해주시죠.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승우 변호사님 솔직히 좀 처음 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쪽이 전문가라고 봐야겠죠. 네, 처음 인사드리고요. 15년 동안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 하면서 네. 소년법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처리해 봤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아들이 7살이다 보니까 어. 아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아이 출산한 이후부터는 네. 더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와. 네. 앞으로 사회에 친구들로 살거나 또 선배 어. 들로 살게 될 그 소년들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솔직히 뭐 이게 촉법소년 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촉법소년이 뭔지도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 교수님. 또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겠죠. 아, 한번 그래요?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네. 촉법 소년이 뭔지부터 그럼 무슨 누가 뜻인지. 누가 좀 뜻인가요? 촉법이라는 개념은 이제 근본적으로 촉법 그 범죄를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린데 범죄 저촉하는 행위로 나갈 수 있는 나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14세부터 범죄를 할 수 있는 범죄 능력이 있는 나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살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4살 바로 밑에를 4살 정도를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바로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살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그 4년 동안의 기간을 촉법소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 10세 이하는 아예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미만이 되면 이제 그쪽은 처벌할 수가 없고요. 어. 예, 범법소년이라고 구분은 하고 있지만 그건 강악상 표현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그것을 지금 그 14세에서 지금 낮추자라는 게 지금 논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콕 집어서 만 12살로 낮추자라는 건데 현재 이제 말씀해 주신 게 14세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10세부터 14세까지는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뭐 처벌 아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10세에서 14세까지도 사실은 이제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이라는 형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라는 건 어떤 거 이제 말씀하시나요?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은 이제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호처분은 미래에 앞으로 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맞춰주는 것을 이제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소년원을 보낸다든지 또는 보호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에게 뭔가 경계를 주고 위탁을 시켜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여러 가지 10가지 처분을 이제 저희가 보호처분으로 묶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이익이 없거나 어떤 형사 제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회적 불이익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물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네. 소년원에 가면은 이른바 소위 빨간 줄이 그이나요? 아닙니다. 소년원에 가는 것은 이제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소년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년 사건과 관련돼서 처분된 전력, 보호처분 전력은
장래에 소년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법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제재를 받지도 않고 사실조회 대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전과가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년범은 그거를 나타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만 10세부터 14세 사이에 잔혹 범죄,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불이익은 없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되고요. 최대한 장기 소년은 2년 송치로 끝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해자 입장이나 또는 충분히 2년 만으로 이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10개의 처분에서 뭐 1호 처분 같은 건 혼방 같은 겁니다. 집에 돌려보내는 보호자한테 인계 그런 거고 네. 가장 강한 10호 처분이 이제 2년까지의 소년원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의 범죄,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그걸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압박은 되지만 그게 이런 강력범죄에 대한 위화력 같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까지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촉법소년 기간이야 라면서 그걸 또 역이용하는 그렇죠. 친구들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화두가 되군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안 되죠. 10, 14, 19 나눈다고 하면은 14, 19. 예, 14부터 19까지는 네.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관례상 잘 안 하려고 하는 관례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법이라는 취지에 맞춰 갖고 형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이걸 뭐라 관례적으로 조금 줄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고 미래가 있으니까 네. 어떤 처벌보다는 어떤 일종의 훈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이게 처벌을 아예 안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뭐 요즘 논쟁이 되는 게 뭐 이게 실수로 정말로 실수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동정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일부 케이스긴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성인들과 비슷하게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저지른 예. 그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중범죄로 발생되는 이제 계획적 범죄 또는 고도로 그 인격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형태의 범죄, 또 어린 어떤 생명이나 이 인격체를 상대로 하는 공격들 같은 것은 사실은 소년이라고 해서 과연 선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특수 문제에 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여러 가지 고민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범죄 심리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성인 범죄보다는 17세부터 18세, 아니면 16세, 17세의 고나이에 보더라인에 있는 애서의 저희들은 링 범죄라고 하는데, 링? 네, 이게 깽이 되기 전에 링 범죄, 링 반지. 반지. 그러니까 느슨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어떤 범죄적 목적 자체가 이른바 러스트, 그러니까 향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범죄가 오히려 우리의 소년 범죄자들한테 유혹이 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때 기존의 성인한테 하는 형태의 형벌적 효과가 전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미성년자한테도 성인에서 하는 형태의 형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이 또래에 더 심각한 형태의 반사회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 전복시켜야 된다는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 개정을 인해서 나이는 일단 낮추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최근에 어떤 범죄들 이런 게 예전보다 좀 처벌을 좀 강화하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즉 그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연령만 낮춘다고 해서 이게 큰 효력을 또 발휘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12세에서 14세 이렇게 이제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내려가게 됐을 때 만 12살, 13살이 됐던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문제는 가능성. 아까 같은 소년은 2년 보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 20년까지도 형사처벌을 직접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이제 위하력의 문제에서는 훨씬 커지는 것인데, 이제 방금 이제 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성숙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미래에 어떻게 불이익이 닥칠 것이다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연령에 도달해 있는 이제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아직 모험주의적 성향에 있고 낭만적 성향에 있는 이제 10대 후반 소위 뭐 하이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을 똑같이 놓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굉장히 아니 깊이 낮추는 있는 김에 것 같습니다. 확 낮추면 안 돼. 왜냐면 제 아들이 7살인데 네. 거의 제가 13살 때 했던 사고 방식을 갖고 아 있고 그래요? 뭐니 아니 그럼 촉법을 지금 12살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애들이 요즘 워낙 빠르고 네. 머리가 좋아요. 확실히 우리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지식의 문제와 삶의 문제는 좀 다른 부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은 많이 해서 보이는 것 같은데 삶의 문제에서 판단력의 문제는 다른 문제죠. 여기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력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에 있는 아이들을 네. 성인처럼 똑같이 압력을 줘서 형벌에는 압력을 줬을 때 교정교화가 되느냐? 교정교화가 되지 않는 아이나 존재들한테 형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게 이런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는 좀 차등으로 확실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범종이나 범죄 종류나 네. 아니면은 범행의 형태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네.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나이 얘기만 지금 했기 때문에 아, 사실 좀 그렇군요.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약간 그 이 징벌이 목적인가 아니면 교화가 목적인가 왜 징벌적으로 가지 않고 자꾸 교화적으로 가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징벌적인 목적, 추구가 전혀 포기가 돼 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네. 사실 형사사법 체계를 국가에 위탁하는 그 구조 자체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소년범의 문제나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를 교화의 관점으로만 놓고 100% 보기는 불가능하고요. 분명히 응보적, 징벌적, 사회 제재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다시 보호해주고 이 법 가치를 회복시킨다라는 관점을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와 형벌국가 사이에서 우리는 중간에 있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브레이빅 같은 수십 명을 죽이고도 최고 형량이 22년밖에 없습니다. 그건 교정교화, 그 국가의 목적 자체가 헌법의 교정교화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입니다. 네. 근데 보통의 많은 현대 국가들은 그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보국가가 되는 겁니다. 형벌국가가 되는 거죠. 왜?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정의감을 이걸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미국처럼 살인범한테 그 살인범의 피해자 가족이 사형당하는 걸 보면서 정의가 실현됐다는 걸 하는 것도 현대 국가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이에서 어쨌든 줄을 타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거는 사실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겠죠. 노르웨이 같은 방식을 동의하겠습니까? 그 또 우리의 미국 같은 어떤 주에서 보는 것처럼 사형당하는 걸 부모가 보는 거 우리 국민이 동의할까요?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약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중심으로 사법 체계가 형사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9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인권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됐잖아요. 폐지되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면서 네. 뭐 사형은 그대로 존속돼 있는데요. 집행은 안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급격하게 피의자 인권, 피고인 인권 중심으로 사법 체계가 편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다시 이제 응보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그 불거졌던 것이 뭐냐면 뭐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겠지만 소년 범죄 중에 이제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청소년들도 있었어요. 나 촉법이다. 그래요. 어떡할래? 뭐 나는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해서 공부는 오히려 더 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배 교수님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렌트카를 12살짜리들이 때를 지어 갖고 몰고 다니면서 세상에. 훔치는 겁니다. 12살이요? 예, 12살들이 와. 서너 명이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경찰입니다. 그 잡은 사람이. 근데 네. 뭐 대놓고 그러는 겁니다. 나 촉법인데 빨리 보내주세요, 아저씨.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네. 촉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나이가 알고 있고 대학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형태로 하면은 현장의 경찰이라든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이거 사회정의가 제대로 돼 있는 거야? 법이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차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한테 교통사고를 당한 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 민사로 가야 돼? 그 어느 세월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됩니다. 그걸 민사로 가자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봤던 뉴스는 이제 이 중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촉법 나이 이제 미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모텔에서 막 술 먹고 이제 완전히 난리를 펴놓은 거야. 그걸 박살내놨죠. 네, 객실을.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연락해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한테 막 대들잖아요. 우리 어차피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한 명이 네. 만 생일이 살짝 지나가지고 네. 한 명만 붙잡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다 알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우린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참, 그러면 뭐 일단 저희가 통계 자료를 잘 모르는데 그럼 변호사님 예. 1년에 촉법 관련 케이스가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년범 사건이 한 6만 5천 건 정도가 2020년 기준으로 발생을 한다. 얼마요? 6만 5천. 1년네요. 네. 그럼 예. 많은 편입니까? 전체 범죄. 전체 구조로 보면 2010년도에는 한 8만여 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만큼 비례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6만 5천 건은 전체 줄어드는 그 출생률 비율로 봤을 때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네.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촉법 관련된 사건들이 1만 4천여 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는 통계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비교를 해보면 촉법은 오히려 7천, 뭐 12,000, 14,000 이런 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를 또 보이고 있어서 아이들 수는 줄어드는데 촉법은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 건 정도가 뭐 어떤 정도의 사건이에요? 약간 뭐 경범죄부터 다 경범죄 다 포함된다고 포함된 보시면 거죠.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범죄 전체 수가 100에서 120만 건. 모든 거. 소년이든 성인이든 다 합쳐서 1년에요? 네, 1년에 100에서 130만 건 보는 경우도 있고 한 10만 건, 120만 네. 건 보시면 되고요. 네. 5만에서 왔다 갔다가 소년범 관련된 거로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재소자,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5만 3천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의 규모를 생각하시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대략 한 5% 정도로 보면 그렇게 되네요. 생각합니다. 네. 전체의 5%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성인 범죄 5%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또 만 정도가 약간 좀 심각한 범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다르게 주면 뭐 6천, 5천 이렇게 나눠지면 또 거기에서 성범죄와 이게 폭력 범죄도 나눠지는 이렇게 나누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이게 네. 많은 건지 적은 건지가 잘 모르겠네요. 국가적인 통계 단위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촉법이든 소년 범죄와 관련돼서 각국마다 사실은 소년 범죄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계 비교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범죄라는 거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전엔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없잖아요. 그럼 미국엔 간통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예를 같은데. 들면 그러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전체 그렇죠. 숫자라는 예, 것이 예, 예. 우리나라의 성범죄라고 하는 것과 성범죄의 포괄하는 어떤 영역이 미국의 어떤 주와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비교한다는 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그럼 의미죠.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촉법소년 제도가 있습니까? 촉법소년 제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주마다 다 촉법소년 달라요? 자체의 형사책임 연령도 다 구분이 다르고요. 또 형사책임 연령을 규정하지 않은 주가 한 26개, 26개 그 정도 주들이 있어서 아예 형사책임을 0세부터 다 책임을 지게끔 0세부터요? 네네 태어나자마자부터 형사책임을 받고 태어나는 그런 주가 있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뭐, 이유가? 우리는 배심원제가 네네. 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얘는 여기에 맞춰서 어떤 형태를 해야 된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문법적인 것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구성되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아이의 성행을 봤을 때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 굉장히 잔혹해. 이건 사형이야. 아니면 이 아이는 19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심적으로 좀 교정 경험이 있어. 그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되는 형태입니다. 배심원제이기 예, 때문에요.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럼 일반 두 살짜리가 뭐 옆 친구 쪽쪽이를 뺏어서 그러니까 본다든지 그런 거는 아예 형사 재판을 가지도 않겠죠. 큰일납니다. 예. 쪽쪽이 빼면. 그러니까 아, 근데 0세부터라는 게 좀 충격적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반은 아예 없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반은 연령이 9세부터 시작해서 12세까지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미국의 그 주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배심원이 이제 기소 불기소를 결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형량도 결정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어쨌든 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보다 좀
높다라고 네.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처벌이 약해서 이 친구들이 내가 처벌받지 않는 걸 알아서라고 봐야 될까요? 그 처벌 문제로만 보기가 어려운 게 이제 아까 범죄 유형을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범죄 유형 중에 대부분의 이제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뭐 절도 또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뭐 카메라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 관련 교통 범죄, 그래서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간에 있고 또 학교 폭력에 아주 주된 문제가 되는 또 이 폭행 문제, 그렇죠. 상해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사실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쉽게 범할 수 있고 물적 욕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절도나 뭐 관련 요새 같으면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거 무인 가게 돼 있는 거 들어가서 용돈 없으면 집어오고 싶은 욕구는 항상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점에서 한번 도덕적으로 그게 무너지고 나면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처벌 받았지만 또 막상 이제 처벌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또 있다 보면 또 똑같은 문제를 저지르게 되는.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압력을 느껴서 또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범률 자체가 전형적으로 높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계산을 좀 하면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처벌받으면 더 많이 처벌받을 텐데 이런 덧셈 뺄셈에 대한 충분한 계산이 있으면 덜 할 텐데 네. 그것보다는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금? 순간에 반응하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일종의 표현형의 범죄가 많다는 건데 어떤 표현형이란 것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지위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훔치고 때리고 그러면 짱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때려서 처벌받으면 그러니까 안 되면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성인의 생각인데 아이들은 이 행위로서 자기 지위가 높아진다는 생각하면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범죄를 그렇죠. 저지르는 그게 거예요. 표현형의 범죄라고 하는데 막 문신도 하고 뭐도 하면서 멋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의 심리적 성향 자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그렇죠. 게 딱 그 케이스네요. 그게 지휘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카운터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성인 재범률과 생각할 때는 이게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데 아이들은 재범률도 높을 경우가 낮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일단 그 이 청소년 관련 범죄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흉포화는 어떻습니까? 흉포화 관련돼서는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건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지표가 존재하느냐 네. 그 점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근거로 뒷받침될 만한 흉포화의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왜 사회적 분위기로는 마치 언론에서는 굉장히 흉포화되는 것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게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디어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케이스를 사실은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커져 보이는 형태인 건데 그렇군요. 실제의 어떤 각각의 사건들을 봤을 때 그렇게 흉포화가 됐는가? 라는 건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의 영역은 가치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건수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주 많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과장이 됐을 수도 있다. 예, 가정이 됐을 수 아니 있어요. 그럼 그게 먼저 선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한 이후에 사실은 낮추자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범죄의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년 범죄 통계라는 건 아까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불명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통계를 내는 게 왜 이렇게 그렇죠. 어려울까요? 이 왜냐하면 케이스가? 이게 네. 범죄라고 하는 일사라고 하는 게 발생부터 시작하는 발생을 했지만 처벌이 안 되고 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체는 처음에는 예를 들면 담배 핀 게 범죄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그 저기 경찰이 훈방으로 했으면 그게 아예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 그거 자체로 처리를 하면 건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있지만 통계로 잡히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그 거예요. 건수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아 사실은 그거를 이제 두 분이 좀 오늘부터 하세요. 그러면 아, 누구는 해야지. 중요할 아니 것 당신도 같은데. 빅데이터 전문가잖아요. 당신도 좀 해야죠. 미안합니다. 이게 예. 이제 저희가 원부 처리를 해갖고 그 다음에 되는 형태로 아.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성인 범죄 통계에도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특히 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명확한 형태의 여러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같은 전문가 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지. 또 정반대로 처벌을 강화하면 안 돼. 이런 게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막 법 만들고 하는데 예.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또 이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것만이 답인가?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게 되면 과연 소년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지금 얘기 들어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네요. 서울 소년원장을 지내신 네. 경기대 교수님 분도 네. 그래봤자 더 엉망이 된다. 음. 왜냐하면은 12살짜리 전과자를 만들자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낮추는 만큼 사회 시스템이 그걸 커버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낮추자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지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낮추기만 한다는 일종의 언론 효과, 정치적 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의 불만인 거죠. 그럼 촉법 소년을 낮췄을 때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사건 개수가 네. 검찰청으로 보내져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은 사실 경찰서에서 처리를 해서 가정법원으로 직접 보내면 됩니다. 아니면 내부에서 처리를 해버리든지. 네. 그런데 이제 범죄 소년으로 넘어가서 연령이 낮아져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보호처분으로 보낼 건지 검사가 선택해야 되는 사건으로 2년 동안의 연령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검사도 그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더 돼야 되고요. 네. 또 그 사건이 넘어왔을 때 형사 처벌을 하려면 소년 교도소로 보내야 될 사건들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더 장기간의 이제 소년 드리블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법원의 업무 과부하는 현재 이미 유명한 상태에 있거든요. 한 40명도 안 되는 가정법원 판사들이 소년부 단독 판사로 엄청난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늘려야 되는 또 문제가 거기 있는 생깁니다. 판사분들이 안 계신가요? 네, 말하자면은 그만큼 인력풀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죠. 특히 또 소년 전문하는 또 판사분들 자체도 인력풀이 너무 또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표현했죠. 땜빵 한다거나 갖다 쓰는 이쪽으로 하니까 그분들도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만약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뭐 촉법을 낮춰도 되고 올려도 되고 현재 유지해도 좋긴 좋지만 너무 이제 청소년들 이제 가해자죠. 그쪽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만약 낮추더라도 높이더라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뭔가 이 장치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실 거거든요. 예, 그 점에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일부 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명별로 이 형사 책임 연령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딱 획일적으로 딱 몇 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이나 강력 사건인 강간, 방화 이런 형태처럼 강력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형사 책임 연령을 무조건 만 14세 이렇게 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둬서 형사 책임이 사실 사람을 누군가 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위험한 행동으로 누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사실은 7살, 8살만 돼도 다 알죠. 인지할 수 네.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럼요. 그런 형사 책임 연령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일반적인 이제 책임 연령의 저하 낮추는 걸 통해서 촉법 소년이 범죄 소년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방식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각각에 맞는 범종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나눠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일종의 붙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인력풀도 없고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 연리로 툭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실제로 얘는 진짜 가둬둬야 되는 애인데 풀어주고 얘는 가둬두면 분명히 더 문제가 되는데 가둬두는. 가다버리고. 그러니까 그 성향에 맞춰서 못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년원이든 소년 학교든 거기에 이어 관련된 전문가들이 얼마 있느냐를 하시면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열악합니까? 필요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이고야. 실제로. 그래서 보통 서울소년원장님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자원봉사로 많이 받고 자원봉사로 많이 받고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지 되는 거를 비용, 전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비용을 좀 아끼고 전체적인 다른 쪽으로 이 전문가를 안 키우기 때문에
늘 땜빵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한 아이의 운명이 인생이 걸려 있고 또 피해자 가족이 어떤 뭐 보상이 걸려 있는 걸 자원봉사로 때우려고 한다는 건 좀 근데 그러네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아. 왜냐하면 예. 교도소 수십 년 된 국가 정책이 그겁니다. 사실 소년 비행과 관련되나 소년 범죄 관련돼서 예산을 쓰지 않는 정책을 계속 해왔죠. 말이 안 되네요. 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제 11시 전에 점심 먹으러 가는 분들 많거든요. 이 촉법 소년이 나이를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인력풀과 자원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원을 예산을 쓸 사람이 없으니까 항목이 안 생기는 거죠. 요구할 사람도 점점 그렇죠. 줄어들고요. 이게 또 없으니까 또 여기 안 돼. 악순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관련 항목 세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항목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아,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촉법을 낮추냐 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이런 그 시설부터 우리가 뭐 예산을 늘리는 게 제일 급선무네요. 그러니까 거침없는 녀석들 없었으면 어떡할 그거 뻔했어요. 어쩌- 뭐 이게 모르셨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세상에. 주무장관이신데 네. 사실은 그분이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아, 이런 아니요. 열악한 상황. 아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법무부 산하의 범죄 예방국이 있고 그 밑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통계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녀범들한테 투표권이 없잖아요. 정치 공학적으로는 예,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거고. 그 너무 그건 약간 미래의 얘기죠. 이상적일 수도 있어, 솔직히 그게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이게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돼서 논의를 해서 그 제도를 만든 건데 우리는 그 논의 자체가 안 되고 되게 단순히 나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년 동안. 언론에서도 다를 때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가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촉법소년에 나오는 부작용이다를 다루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예, 처음 거침없는 녀석들에서 처음 다루시는 근데 것 너무 같습니다. 슬퍼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한 촉법소년들 아니면 미성년자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한 사건이 있습니까? 국내의 사건들 중에서 미성년자 사건 중에 강력하게 이제 충포화된다고 하면 90년대 이전에는 사실 사형까지도 선고를 다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교화에 대한 관점을 너무 무시하고 응고적 관점에서 사회가 사형제도를 바로 적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네. 엄청난 빗발치는 이제 공격을 당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소년법도 개정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제도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가정 파괴범, 이제 미성년자인데 네. 하이틴에 있는 남자 학생들이 3명이서 가정을 들어가서 네. 성폭력으로 이제 성폭행을 하고 그 앞에서 그 살인 행위나 이런 행동들을 해서 세상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90년대예요?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기억나실 겁니다만 신혼부부 집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네네. 네. 미성년자들이 이제 신혼부부의 그 신부를 성범죄를 하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그 죽게 만들어 갖고 나중에 그 사형된 그 사건 말하는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나요?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하고 나서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소년범 자체를 처리하는 데에서 이제 세계 시민 인권 관련된 규약들에서 이제 계속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법을 개정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법 자체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문제가 적체되어 있는 거죠. 문제 적체니까 거기서는 이미 형량은 풀어져 버렸는데 그들을 감당해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기하는 상태. 그냥 이런 형태가 그래도 저는 이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연령을 낮추면 어쨌든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그런 메시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건 지금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렇진 않아요. 12살짜리한테 경고를 한다고 얘들이 들으려냐 이 말입니다. 아, 그래요. 13살짜리한테 야 너 그 사고 치면 너 혼나? 라고 하면 앞에서는 예 그러다가 근데 이 아이들의 존재 조건은 집단이에요. 자기 중거 집단이 따로 있어요. 걔들의 그 사람들 얘기를 더 듣지 어른의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갱들이랑 그렇죠, 예. 마피아의 생리가 딱 그거라니까요. 법이 뭐든 간에 조직에서 왕따다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걸 링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범죄학자들은 링범죄라고 하는 거고 아까 그 사례를 말씀하실 때 가장 그 뭐 한 몇 년 전에 했었던 그 동춘동에 17살, 19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그 놀이터에서 납치해가지고요. 예, 예, 예. 저 안 그래도 그게 그거 그 여쭤보려는. 대표적인 그
최근에 발생해서 가장 강력한 사건이 그 사건. 그 어떻게 처벌됐습니까? 그게 20년. 20년. 근데 하나는 미성년이어 갖고 형량이 8년, 7년?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됐고. 항소해서 항소요? 감형을 감형이 다- 됐는데 네. 19살짜리는 재판 중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렇죠. 된 형태가 예. 된 거죠. 20년을 재판 중에 받았고. 성인이 네, 되는 재판 거잖아요. 중에 성인이 돼. 19살 때 네, 범죄를 했는데 재판이 1년 진행되면서 성인이 되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죠. 네. 어.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뭐 가장 근본적인 얘기도 되는데 그러면 뭐 이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 이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한동훈 이 법무장관이 왜 그러면 촉법 나이를 낮추려고 하고 있을까요? 단지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단순히 그 문제만 검토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법무부의 어떤 소년법 정책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취지를 가장 큰 선명한 메시지가 이제 촉법 소년 하향을 검토하겠다, 신속히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비행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올라올 때 그 안에는 분명히 예산 정책적인 부족 부분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점도 아마 같이 조정을 하실 것이다라고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법도 상당히 정통하신 법무장관이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소년 정책과 또 죄종별로 이 구분되는 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범죄 연령 관련된 문제도 아마 같이 검토하시겠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나라마다 어쨌든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국가마다 뭐 자기들이 이제 논의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다른 내용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대화의 수준이 다른 거죠. 어떤 거요? 근대화. 근대화에 말하자면 영국같이 근대화가 시작된 나라에서는 아예 소년법이 없었다가 네, 네. 그래서 소년들도 뭐 16살, 7살짜리도 사용시키고 그랬었는데 점차적으로 뭐 노동권, 소년 노동 이런 데는 인권의 의식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올라가는 추세 이렇게 된 거고 아예 근대화가 위로부터 진행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형태는 기존의 법칙을 받아서 만든 거를 이제 수정해가는 방식인 거고 미국 같은 건 아예 새로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자의 나라기 네.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이제 논의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든 그러니까 각각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 다른 일본은 거죠.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랑 네,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예. 아, 약간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방금 세 가지 유형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하나요? 글쎄요, 그 변호사님 어떤 게 제일 근데 이제 바람직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장할 때보다 훨씬 개개인의 인간적 가치 자체가 훨씬 커진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은 아마 우리랑 똑같거나 더 큰 어떤 기대 가치를 갖고 살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까지 되면 소위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한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충분히 그 사건 하나를 분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처벌한다는 그런 단순한 관점. 너 잘못했으니까 처벌해.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또 이 아이가 어떻게 돌봄을 받으면 좋을 것인지, 교화할 수 있는지, 교화가 불가능한 아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사건을 막상 해보면 한 100에 1명, 2명 정도의 친구들은 이미 마음속에 악성이 내재화돼서 교화가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게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네. 아무리 무슨 처벌을 하더라도 얘는 바뀌지 않는다. 이 바뀌지 않네. 사건을 변호사님께서 직접 다루신 사건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실제 이제 사건 관련해서 그 아이가 굉장히 뭐 작고 그렇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처음에 면담할 때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좀 불쌍한 가정 환경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불쌍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년 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도 소년 분류심사원은 뭔가요? 분류심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면 가정법원의 소년 판사가 아이를 좀 분류해야 된다. 얘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범죄적 성향이 얼마큼 강한지, 반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공간인데요. 네. 근데 그런 공간을 가면 보통 4주 동안 가둬놓고 네. 머리도 많이 깎고 옷도 좀 이렇게 다 유니폼을 입혀놓고 하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고 대부분 아이들은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실 소년 교도소 4주 동안 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평가도 맨날 보고 선생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하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를 성추행하고 그 아이를 그 안에서도요? 네, 이용을 해갖고 아이들 사이에 서로 싸움을 붙이고
그걸로 해서 징계를 받게 되니까 다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와 관련된 문제가 가는 곳마다 발생을 하게 되는 네. 이런 형태고 그걸 물어봤을 때 그 하나도 솔직하게 얘기하려는 마음이 없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형태. 그때가 그 친구가 몇 살이었나요?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어요. 15살. 네, 그리고 그 형들을 이용을 해갖고 네. 또 다시 추가적인 비행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형태를 만드는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그러니까 선악설 같이. 예. 그러니까 아주 드물지만은 글쎄 뭐 통계상으로는 한 1000명, 10,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실제 사건 있나요? 예, 교수님? 실제 사건으로 이제 이 들어보셨으면 용인에서 이제 아이를 아주 잔혹하게 이제 토막내서 아이고. 죽인 그 아이인데 걔는 17살 때부터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지배하면서 살았어요. 집에요? 예, 왜냐하면 일종의 일진 같은 경우죠. 근데 폭력적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이 폴라이터 말하는 것도 굉장히 공손해요? 예, 공손하고 굉장히 배운 티가 나는. 어머나.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논리정연하죠. 논리정연한데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가난하고 막 그 학대받고 어머니가 그렇고 그러면 그 표정 자체도 진짜 불쌍해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믿죠. 아 그런가. 근데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중견기업 사장이고 어머니가 그 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눈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경찰 처음 수사했던 그 경찰애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고 어린 나이부터 타인의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한 그런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말 깽 영화를 보더라도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 올드보이의 유지태 같은 그런 케이스가 더 무서워 보여요. 그걸 이제 슈퍼 프레데터라고 합니다. 초포식자라고 하는데 아이고. 원래 그 갱들도 나이가 많은 리더보다는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의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공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이 뒤로 갈수록 사실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러나 처지게 되죠. 리더에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미국의 범죄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진짜 처벌을 해야 되냐? 근데 처벌해도 교화가 안 되는데. 왜냐면 아주 적지만은 말하자면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문제는 그 조직의 리더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용을 시켜야 되는데라고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막살인이라든지 너무 잔혹한 범죄는 그 전에 어떤 시그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그런 것들은 딱 포착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봐주다가 결국에 큰 범죄를 만들게 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아이 같은 경우 그랬죠. 그 아이 같은 경우가 사람들과 성인들이라든가 수사기관을 속이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되게 편해진 거예요. 수사기관을 다루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학교에서도 분명히 징조가 있었을 거고 그럴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10만 명 중에 한 명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소년 정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바라보는 입장은 다수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이란 것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이 케이스는 저희 같은 프로파일러들이 수사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 정책적 접근과 수사적 접근을 좀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중요하다. 그 예외 조항을 불가피 그렇죠. 둘 필요가 있다는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예. 드는 거고요. 일괄적으로 나이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이제 변호사님 상담해 보시다 보면 부모님들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특히나 좀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들과 좀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가정이 많던가요? 차이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학업에 중심을 둬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를 후순위로 두는 경우. 전민기 들었지? 공부 잘하면 보낼 때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 아이 진짜요? 자체는 사실 무규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도덕 질서에 대한 것에 우선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에 올려놓고 타인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격 성향을 아니, 근데 반사회성을 갖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대부분이- 평범한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아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 질서를 그렇죠. 요구하시는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인데 네. 상당히 이제 소년범으로 심각한 상태까지 사건이 됐을 때 오신 상담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애 공부가 지금 중요해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적지가 않습니다. 아니, 진짜요? 지금 아이가 지금 범죄자가 범죄를- 되냐 마냐인데 그거보다 성적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학원도 가야 되는데, 네, 학교 수업 빠지고 이러면 안 되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뭐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녀는 이미 그 상황을 부모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다시 재범 가능성도 생기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난이 밖에서 빗발칠지 몰라도 집안에선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 비난받지 않고 면책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재판부를 소년부를 가서 보게 되면 소년부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집으로 못 돌려보내는 사유로 보기도 합니다. 아 그럼 집에 안 돌려보내는 케이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집으로 안 돌려보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년원을 단기로 뭐 6개월, 1개월, 2년 이렇게 보내는 이제 장기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시설 내 구금이라고 해서 6호 처분 기관라고 네. 하는 것에 이제 보호 위탁을 보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6개월 더하기 6개월 이렇게 1년 정도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년이요? 네. 1년까지. 1년까지 일 년까지. 맥시멈. 예.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면 원상 복귀.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 환경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아, 1년 있다가 들어갔다. 들어가도 부모 환경이 똑같은 관계가 또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성향은. 그러니까 또 부모를 방패막이 삼아서 또 일탈하다가 똑같이 일 벌어지면 또 부모를 방패막이 똑같이 이게 반복되겠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럼 부모가 들어가야지 그 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의 분리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과잉 보호, 과잉 방패를 써줘갖고 면책을 주는 경우가 있고 네. 반대의 경우를 또 말씀드리면 아예 방패가 없는 경우예요. 방목. 네, 방목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아이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적인 상태.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 규범은 사실 가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고 네. 그 기초 질서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아이가 스스로 취사 선택하게끔 다 만들어 버리면 사실 아이가 볼 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거는 다들 이제 아이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을 굉장히 협소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구가 갖고 있는 규범을 내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규범을 내 규범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상태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태로 네, 친구들의 생각에 따라 휩쓸리는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부모님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 아 근데 그 아까 배 교수님도 이제 피어 프레셔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인가요, 친구인가요, 뭔가요? 이게 이게요? 범죄학의 오래된 그것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친구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라고 하는데 뭐 그냥 대략적인 결론은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그러는데 친구가 더 강하다는 쪽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이제 첫 번째 경우죠. 근데 그래서 미국의 이제 브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100여 명 정도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일종의 그 살해 연구를 했는데 네. 전자가 강할까 후자가 강할까 그 중에 성향이 전자가 많을까 후자가 많을까를 이제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후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있는 아이보다 무규모범 상태에 있는 아이가 더 나중에 아주 잔혹한 범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냥 규범. 스스로 도덕을 스스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오히려 전자 같은 건 피학대자, 그러니까 학대의 대상은 된다 하더라도 혹 그것보다 가는데 안 돼. 그것도 안 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를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무규범 상태가 무섭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면 가정환경 부모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면은 그래도 미래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정확하게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잔혹한 행위 중에 예를 들면 동물을 때리거나 아니면 괴롭히는 행위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돼 저것도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률이란 거를 배워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보통은 그냥 공부라고 하는 그렇죠. 큰 목적하에 다 희생시키려고 하죠. 대체시켜버리면 안 그럼 되죠. 그 아이의 이 도덕 상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소설 중에 그 연쇄살인범을 다룬 소설이 속삭이는 자라는 속삭인다 할 때 그 속삭이는 네네네네. 자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거기 안에 나오는 그 징표 중에 하나가 연쇄살인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지역 좁은 구역 안에서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그 동물학대 범죄로 해서 잔혹하게 동물이 사망하거나 죽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네. 나서 그 후에 연쇄살인 사건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동기적으로 또 소설로 써놓은 내용은 뭐냐? 처음에 이 동물학대를 통해 갖고 동물의 생명을 창조주가 만든 생명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그걸 점점 더 고등 생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이게 되고 정확하게 조선왕조실록에도 있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선조의 아들들이 다 사이코패스예요. 네네네. 그중에 이제 막내 순화군이라고 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실록을 네. 보면은 동물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장 고통을 느끼게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엔 1년에 10명씩 때려 죽였어. 심심해서. 딱 그 사이코패스네요. 그러니까 임해군은 소시오패스, 순하군은 사이코패스. 만약에 이렇게 교수님 우리 이렇게 볼수 아이가 사이코패스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자꾸 어릴 때부터 잔혹한 막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치료라든지. 이게 폭력성 감소 교육 같은 것을 해야죠. 교육을 예를 받고. 들면은 그 폭력이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해주는 방식의. 때리면 됩니까? 그러고 있을 때. 그건 절대 안 돼. 등자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 네. 이 누군가가 맞을 때의 통증을 본인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요. 형태의 그런 도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동을 그렇게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동 심리학자한테 그건 맡기셔야 됩니다. 심리학자에게. 예, 그래 해야지. 때리면 안 됩니다. 너도 맞아. 그렇게 하면. 저는 약간 좀 위험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아동 학대라는 게 요새 굉장히 좀 큰 문제고 맞아요. 네, 그런 문제긴 하지만 아이가 그런 잔혹성을 보이고 그거를 즐거워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 학대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감수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정도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체벌이라면 사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약간 전향적으로 아동학대죄를 보고 있는 이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체벌이 있었고 어떤 신체적인 이제 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이것은 교육적 목적이나 또는 양육 목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성이 있다라는 판례가 한 두세 개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아이는 절대 손대면 안 돼.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걸 보고 네가 즐거워할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건 너도 한번 통증을 느껴볼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어라고 하시고 그러나 반복돼서 그게 폭력으로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교수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도움을 받으시는 건 반드시 전문가를 필요하다. 통해라. 네. 네. 오늘 두 분을 모시니까 진짜. 이야기가 너무 풍성하고 네. 난 진짜 이거는 KBS 1, 2, JTBC, 뭐 채널 A, MBC 모든 프로에 나갈 만큼 유익했다. 왜 SBS는 왜 빼요? SBS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방송에 다 나가야 그러니까 된다. 연령을 무조건 낮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점과 좀 다방면의 어떤 해결책까지 좀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뭐 이야기를 나눠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뭐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좀 돼서 우리의 논의의 구조가 좀 확대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논의의 구조가 너무 생물학적 연령으로만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하책입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한 논의를 통해서 보다 더운 걸 찾아가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네. 시민사회도 그렇고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아는 것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에요. 아이들 이해하고 싶고요. 또 우리 미래의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더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만큼 관심을 더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처럼 거침없이 네. 갖고 있는 생각들 교환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와 유튜브에 동시 방영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세모단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